아저씨,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거 받으세요, 제발요. 비에 젖은 고사리 같은 손이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과 흙 묻은 동전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1,580원. 우리 전 재산이에요. 떡볶이 사 먹으려고 모은 건데. 다 드릴 테니까 죽지 마요. 대한민국 재계 1위 수조원을 가진 회장의 목숨값이 고작 1,580원이라니.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리며 아이들을 뿌리치려던 그 순간 번쩍이는 천둥 번개 아래서 아이의 목걸이가 드러났습니다. 너 그거 어디서 났니? 그게 왜 내 목에 있어?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한 20년 전 딸의 흔적. 가장 낮은 곳에서 구원처럼 나타난 이 아이들이 건넨 지폐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가슴을 때린 580원의 기적. 이 작은 동전들이 훗날 탐욕스러운 친척들을 박살내고 무너진 회장을 다시 왕의 자리로 올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같은 밤이었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서울의 화려한 불빛마저 집어삼킬 듯이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빗줄기 속에 마포대교 난간 위로 위태롭게 올라선 한 남자가 있었죠.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HK그룹의 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평생을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그였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백발이 힘없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검게 일렁이는 강물만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강태산이 난간을 붙잡은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아,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20년 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뿐인 딸의 이름이었어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평생을 믿어온 임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현실이 예리한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강태산이 허공을 향해 탄식하듯 내뱉었습니다. 다 부질없어. 돈도 명예도 이 껍데기 같은 회장 자리도. 이제 정말 지쳤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뜨거운 눈물과 섞였습니다. 이제 이 손만 놓으면 모든 고통이 끝날 터였습니다. 강태산이 난간을 쥐고 있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난간에서 떨어지며 그의 몸이 강물 쪽으로 기울어지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아저씨, 천둥 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아이의 비명이 빗줄기를 찢고 들려왔습니다. 강태산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작은 그림자 2개가 그의 바짓단을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비에 젖은 라면 박스를 뒤집어 쓴 꼬마들이었습니다.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에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들이 강태산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남자아이인 하늘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거기 위험해요. 강태산은 기가 막힌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비키지 못해? 하지만 아이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늘이 옆에 서 있던 여자아이 바다가 울먹이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아저씨, 돈 없어서 그러는 거죠? 배고파서. 그래서 죽으려는 거죠? 바다의 고사리 같은 손바닥 위에 놓인 건 흙탕물이 묻은 100원짜리 동전 5개와 10원짜리 8개, 그리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바다가 훌쩍거리며 손을 더 높이 뻗었습니다. 1,580원.
이거 우리 전 재산이에요. 떡볶이 사 먹으려고 모은 건데. 아저씨 다 드릴게요. 하늘이도 거들며 강태산의 바지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맞아요. 다 드릴 테니까 떨어지지 마요. 네. 죽으면 떡볶이도 못 먹잖아요. 강태산은 멍하니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십조 원을 주무르던 자신에게 고작 1,580원을 내밀며 목숨을 구걸하다니요. 기가 차다 못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강태산이 거칠게 팔을 휘저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비켜라. 너희 같은 꼬맹이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야. 저리 가. 그 바람에 바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아이가 쓰고 있던 젖은 박스가 벗겨지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번쩍. 그 순간 밤하늘을 가르는 천둥 번개와 함께 바다의 목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와 번뜩였습니다. 빗물에 젖어 은색빛을 내뿜는 낡은 목걸이였습니다. 강태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난간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바다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응? 이게 왜 내 목에 있어? 노인의 쩌렁쩌렁한 고함에 바다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하늘이가 잽싸게 바다 앞을 가로막으며 강태산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동생 괴롭히지 마요. 그거 우리 엄마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외할아버지 만나면 보여주라고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강태산의 머릿속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그 단어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 펜던트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빗물에 씻긴 은색 표면에 20년 전 자신이 딸을 위해 직접 디자인하고 새겨 넣었던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HK-my heavy mount AIN 나의 무거운 산, 태산. 딸 수연이가 자신을 부르던 애칭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아, 강태산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가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십 년간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진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태산이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당황해하는 두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아, 내 새끼 수연아. 바다가 딸꾹질을 하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울어요? 강태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이들의 작은 등을 더 세게 품에 안았습니다. 흙냄새와 비냄새가 섞인 아이들의 체온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가슴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할애비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천하의 강태산 회장이 1,580원을 쥔 거지 아이들 앞에서 아이처럼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조차 그들의 뜨거운 재회를 식히지 못했죠. 그때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려와 멈춰 섰습니다. 우산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수행비서 김 실장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김 실장은 강태산이 난간에서 내려와 거짓골을 한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일어나십시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 아이들은 또 뭡니까? 강태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 죽음을 갈구하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젖은 외투를 벗어 벌벌 떨고 있는 하늘이와 바다에게 덮어주며 김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차 문 열어.
김 실장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회장님, 아이들 행색이 시트에 냄새가 벨 텐데요. 경찰서나 보육원에 인계하는 게. 강태산이 김 실장을 무섭게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손주들이다. 잔말 말고 문 열어. 네. 손주라니요? 김 실장은 귀를 의심했지만 회장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황급히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산은 아이들을 번쩍 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 위로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강태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안에 비치된 담요를 꺼내 아이들의 젖은 머리를 직접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나오자 긴장이 풀린 듯 바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창밖과 강태산을 번갈아 보고 있었고요. 강태산은 바다의 손에 쥐어져 있던 돈을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물에 젖어 눅눅해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차갑게 식은 100원짜리와 10원짜리 동전들. 짤그랑. 강태산은 그 돈을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젖은 지폐보다 짤그랑거리며 부딪히는 동전의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그의 심장을 더욱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수십조 원의 자본보다 이 580원의 무게가 지금 그에게는 더 무겁고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강태산이 잠든 바다의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길로 쓸어넘기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죽지 않으마. 절대로. 조금 전까지 죽음만을 생각하던 그의 눈동자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수연이가 남긴 이 생명들을 지키기 전까진 저승사자가 와도 내 발로 걷어차 주마. 차는 빗길을 뚫고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강태산이 아이들을 안고 차에서 내리자 미리 연락을 받고 나와 있던 집사들과 고용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 회장님, 저 아이들은. 강태산의 호령이 저택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무얼 하고 있나? 당장 따뜻한 물과 식사, 그리고 주치의를 불러. 아이들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고용인들이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산은 품에 안긴 아이들의 무게를 느끼며 저택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멈춰버렸던 강태산의 심장이, 그리고 HK그룹의 운명이 다시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한남동 저택의 창가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아이들의 모습은 어젯밤 그 꼬질꼬질했던 거지 남매가 아니었어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실내복을 입혔는데도 소매가 헐렁하게 남았지만 뽀얗게 씻겨놓은 얼굴은 주변을 환하게 밝힐 정도로 귀티가 흘렀습니다. 특히 쌍꺼풀 없이 큰 눈과 오뚝한 코, 그리고 웃을 때 살짝 패는 보조개는 강태산 회장의 죽은 딸 수연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 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이들은 눈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과 윤기가 흐르는 쌀밥, 그리고 형형색색의 반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 있었으니까요. 강태산이 따뜻한 눈길로 말했습니다. 어서 먹어라. 맵지 않고 소화 잘 되는 걸로 준비했다. 그 말에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국물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씹지도 않고 삼키는 모습이 애처로울 지경이었습니다. 하늘이가 갈비 하나를 손으로 집어 바다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바다야, 이거 먹어. 고기 진짜 부드러워. 응,
오빠도 먹어. 여기 진짜 천국인가 봐. 아이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강태사는 난생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김 실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강태산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해. 아이들 칫솔하고 머리카락 확보해서 유전자 검사 맡겨. 오늘 안으로 결과 받아와야 한다. 알겠습니다. 보안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거실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푹신한 소파가 있었지만 아직은 바닥이 더 편한 모양이었습니다. 바다가 속옷 안쪽에 꿰매둔 비밀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하늘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엄마 편지 지금 보여드릴까? 할아버지 되게 착한 분 같아. 하늘이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바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 안 돼. 엄마가 그랬잖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줬을 때주라고. 조금만 더 지켜보자. 바다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옷 위로 비밀 주머니를 꾹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회장님, 삼촌, 무사하셨군요. 말끔한 수트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성, 강태산의 조카이자 HK그룹 부회장인 강민철이었습니다. 그는 강태산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신이 발견되면 바로 이사회를 소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태산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에 찰나의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강태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회사에서는 직함으로 부르라고 했을 텐데. 강민철이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한강 다리에서 회장님 차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걱정이 돼서 한 걸음에 달려왔죠. 그러다 강민철의 시선이 거실 구석에 있는 아이들에게 꽂혔습니다. 고급 저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들. 강민철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굽니까? 회장님께서 고아원 봉사라도 시작하신 겁니까? 강태산이 아이들 앞을 가로막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손님이다. 예, 지켜. 손님이라뇨. 출신도 모르는 애들을 함부로 들이시면 안 됩니다. 요즘 앵벌이 조직들이 노인분들 외로움 파고들어서 사기치는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강민철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위압적인 표정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바다가 하늘이 등 뒤로 숨자 바다의 목에서 은색 펜던트가 찰랑거렸습니다. 그걸 본 강민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잠깐, 이거. 강민철이 거칠게 바다의 목걸이를 잡아당겨 확인했습니다. 참나. 회장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수연 누나 목걸이 아닙니까? 이 쥐새끼 같은 것들이 어디서 이걸 훔쳐왔네요. 바다가 비명을 지르며 목걸이를 사수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 거예요. 도둑 아니에요. 강민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웃기고 있네. 빈집털이 하다가 주웠겠지. 야, 너희 뒤에 누구 있어? 누가 시켰어? 강민철이 손을 들어 하늘이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치워라. 강태산이 식탁을 내리치며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집이다. 내가 누굴 들이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당장 나가. 강민철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안경을 중지로 신경질적으로 치켜 올리며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러가죠. 하지만 회장님, 노망나셨다는 소리 안 들으시려면 처신 잘하셔야 할 겁니다. 강민철은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아이들의 옷깃이 스쳤던 자신의 손을 박박 닦아냈습니다. 마치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 아주 불쾌하다는 듯한 몸짓이었죠. 그럼 쉬십시오. 강민철은 싸늘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을 나서자마자 강민철의 표정은 순식간에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손수건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 대포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이 과장, 지금 당장 김 실장 뒤 좀 캐봐. 오늘 유전자 검사센터에 의뢰 들어간 게 있는지 확인해. 강민철은 저택의 2층 창문을 올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하나 수소문해. 연기 좀 되고 돈이면 영혼도 팔 수 있는 여자로. 아이 잃어버린 비운의 엄마 역할이 필요하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긍정의 대답이 들려오자 강민철이 안경을 다시 한번 치켜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늙은이가 진짜 노망이 났나?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들을 데려와 내 자리를 뺏기게 둘 순 없지. 그날 밤 어둠이 깔린 유전자 검사센터. 강민철에게 매수된 연구원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 실장이 맡기고 간 강태산과 아이들의 검체 샘플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불일치 판정용 샘플로 라벨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미안하다 꼬마들아. 재벌가 족보에 오르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냐. 연구원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조작된 결과지를 출력기 쪽으로 전송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산은 아이들이 잠든 방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하늘이와 바다. 강태산은 침대맡에 앉아 바다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20년 전 딸의 온기를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강태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자라, 내 강아지들. 내일은 더 맛있는 걸 먹자꾸나. 강태산은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저택의 공기와 달리 밖에서는 아이들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폭풍우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평화롭던 강태산의 저택에 다시금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는 고소한 전복죽 냄새가 감돌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숟가락을 든 채 불안한 눈빛으로 현관 쪽을 힐끔거렸죠. 조금 전부터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켜. 내 새끼들이 저 안에 있다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 이거 안 나? 강태산이 미간을 찌푸리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집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웬 여자가 아이들 엄마라며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을 부를까요? 엄마라는 말에 강태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우리 엄마 없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가디건을 걸친 여자가 경비원들을 밀치고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여자는 식탁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달려들어 바닥을 구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늘아, 바다야, 내 새끼들,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흑흑. 여자가 아이들을 끌어안으려 하자 하늘이가 바다를 등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요.
누구세요?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바다도 질색하며 여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줌마 누구야?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 거짓말쟁이. 하지만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름 끼치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얘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빚쟁이들 피하느라 잠깐 떼어놓은 건데 그새 엄마 얼굴을 잊어버린 거니? 너희 좋아하는 초코 과자도 사왔는데 이럴 거야? 강태산이 식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 이게 무슨 행패냐? 남의 집 안방에서. 여자가 강태산 앞으로 기어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 애미입니다. 못난 애미가 돈 벌러 간 사이에 아이들이 가출을 해서 제발 아이들만 돌려주세요. 강태산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완강한 거부와 여자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울음 연기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때 2층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민철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짐짓 놀란 척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당신 뭐야? 경비원들은 뭐 하는 거야? 이 여자 안 끌어내고. 여자가 강민철을 보자마자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못 나갑니다. 내 새끼들 데려가기 전엔 죽어도 못 나가요. 흑흑. 사실대로 말할게요. 회장님, 제가 아이들 이용해서 돈이라도 좀 뜯어내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회장님 댁에 들어갔다길래 한 못 챙길 수 있을까 해서. 근데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습니다. 제발 아이들만 돌려주세요. 여자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마치 강태산에게 접근한 것이 처음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뉘앙스를 풍겼으니까요. 강태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돈을 뜯어내. 강태산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과 바다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진짜 아니에요. 저 아줌마 처음 봐요. 우리는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하지만 강태산의 마음속 깊은 곳, 평생을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온 불신의 싹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인가? 내 딸 수연이의 핏줄인 척 연기를 한 것인가? 그때 김 실장이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였죠. 회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강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김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소란을 잠재울 유일한 진실. 그가 내 핏줄이라는 증거만 있다면 저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강민철이 안경을 중지로 치켜올리며 슬쩍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미 손은 뻗었습니다. 새벽에 검사센터 연구원을 매수해 결과지를 바꿔치기에 둔 상태였으니까요. 강태산이 봉투를 거칠게 뜯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의 시선이 빠르게 종이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유전자 일치 확률 0.01% 친족관계 성립 안함. 종이가 강태산의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거짓말. 강태산의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하늘과 바다를,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결과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하하. 강태산이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이내 서늘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싸늘하게 식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제 아이들을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던 그 따뜻한 할아버지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강민철이 바닥에 떨어진 결과지를 주워들고 혀를 찼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0.01%라니 남도 이런 남이 없네요. 아주 전문 사기단한테 제대로 걸리셨습니다. 강민철은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결과지를 잡았던 손가락을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마치 더러운 세균이라도 묻은 것처럼 신경질적인 손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목걸이 말입니다. 저것도 분명 어디서 훔친 걸 겁니다. 요즘 애들 무섭습니다. 빈집 털어서 물건 훔치고 그걸로 주인 행세까지 하다니요. 도둑이라는 단어가 강태산의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딸의 유품마저 사기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나가라. 강태산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바다가 울먹이며 강태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우리 안 속였어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사기꾼 놈들아. 강태산의 호통이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강민철은 기다렸다는 듯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회장님 말씀 안 들려? 당장 이 거지들을 끌어내. 저 여자도 같이 넘겨.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아이들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요. 이거 나요. 할아버지, 아저씨, 우리 진짜예요. 엄마가 준 목걸이도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바다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짐짝처럼 들려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찌은 바다가 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짜 친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고불고하던 표정은 싹 사라지고 눈빛에는 탐욕만이 번들거렸죠. 가자, 이놈들아. 한몫 챙길 수 있었는데 너희가 연기를 못해서 망쳤잖아. 아주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여자가 아이들의 손목을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하늘이가 대문 틈 사이로 보이는 강태산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속지 마세요. 저 여자 가짜예요. 강민철 아저씨가 시킨 거예요. 하지만 닫히는 대문 틈 사이로 강태산이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는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쾅! 육중한 철대문이 닫히며 아이들과 강태산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다시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지옥에서 다시 가장 추운 현실로 내쫓겨났습니다. 서재로 들어온 강태산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수연의 사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강태산은 책상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수연아, 내가 또 속았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1%의 희망이 99%의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인간 강태산은 다시금 고독한 성 안의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문 밖 가짜 친모는 아이들의 등짝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빨리 안 걸어? 강 부회장님이 너희 처리하라고 돈까지 줬는데 곱게 따라와. 하늘과 바다는 빗물에 젖은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바다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꽉 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저택의 대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요. 우리 버리지 마요.
바다의 애원도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검은 구름이 저택 위를 뒤덮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렸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저택 대문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억세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가짜 침모는 아이들의 팔을 짐승처럼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이거 나, 우린 할아버지랑 살 거야. 저 아줌마 모른단 말이야. 하늘이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버텼지만 성인 여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아이들의 무릎이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가짜 친모가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안 해? 확 그냥 주는 돈이나 받고 떨어질 것이지 어디서 재벌 집 자식 행세를 하려고 들어? 여자가 손을 번쩍 들어 하늘이의 등짝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여자의 입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다가 여자의 팔목을 잇는 힘껏 깨물어 버린 겁니다. 여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잡고 있던 손을 놓친 사이 바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린 대문 틈으로 다시 내달렸습니다. 야, 거기 안 서? 전연 잡아. 여자가 악을 쓰며 뒤를 쫓았지만 생존 본능이 발동한 바다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바다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도 네 발로 기어 현관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시각 강태사는 깨진 액자 파편이 널브러진 서재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이 그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죠. 그때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바다가 서재로 뛰어들어와 강태산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경호원들이 바다를 떼어내려 달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강태산이 경호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하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남았느냐? 내 돈을 뜯어내려면 연기라도 좀 더 그럴듯하게 했어야지. 바다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돈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밥 많이 먹어서 죄송해요. 바다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원피스 치마를 들추더니 속옷 안쪽에 꿰매져 있던 불룩한 부분을 손톱으로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실밥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꼬질꼬질한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비에 젖지 않게 도둑맞지 않게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품어온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할아버지 만나면 꼭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전 재산보다 더 비싼 거예요. 흑흑. 바다는 손톱에 피가 맺히도록 비닐 매듭을 풀었습니다. 몇 겹이나 꽁꽁 싸맨 비닐 속에서 나온 것은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낡은 편지 봉투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강태사는 아이를 뿌리치려던 손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강태산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년 전 집을 나가기 직전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수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 쌍둥이가 안겨 있었죠. 세상 그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강태산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딸의 미소였습니다. 강태산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강태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자의 모음을 길게 빼는 그 버릇. 세상 천지에 흉내낼 수 없는 딸 수연만의 글씨체였습니다. 강태산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편지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그리운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끝까지 못난 딸이라서 몸이 많이 아파요. 더는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이름은 하늘이와 바다예요. 아빠가 그토록 좋아하시던 한강의 하늘과 바다를 닮으라고 지었어요. 비록 저는 아빠 곁을 떠났지만 제 아이들은 아빠를 닮아 강이네요. 부디 이 아이들을 한 번만 안아주세요. 사랑해요, 아빠. P.S. 아빠의 무거운 산이 영원히 아빠를 사랑합니다. 편지의 마지막, 딸의 눈물 자국이 번진 곳에 강태산의 뜨거운 눈물이 겹쳐져 떨어졌습니다. 으흐흑. 수연아. 0.01%라는 과학의 수치는 100%의 진심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딸의 영혼이 담긴 이 편지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강태산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호원들과 뒤따라 들어온 가짜 친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180도 뒤집혔음을 감지한 가짜 친모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애들이 하도 엄마라고 울길래 착각했나 봅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여자가 도망치려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딜 도망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하늘이가 여자의 다리를 와락 껴안고 늘어졌습니다. 하늘이는 도끼 어린 눈으로 여자의 바짓단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줌마가 우리 가뒀어요. 그리고 아까 대문 밖에서 강민철 부회장인가 뭔가 하는 아저씨랑 통화하는 거 제가 다 들었어요. 연기 잘해서 돈 더 받아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강태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눈에서 서슬 퍼런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노약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재계를 호령하던 호랑이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강태산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나지막이 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잡아. 경호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가짜 친모를 제압했습니다. 아, 회장님, 아닙니다. 저 애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여자가 발버둥 쳤지만 강태산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김 실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저 여자 지하 창고에 가둬. 그리고 당장 경찰청장에게 직접 연결해. 내 손주들을 유괴하고 사기치려던 일당과 그 더러운 배우를 지구 끝까지 쫓아서 털어내라고 해. 내 이름 걸고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전해. 네, 알겠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즉시 경호원들을 지휘해 여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강태산은 덜덜 떨고 있는 하늘이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흙탕물과 빗물로 엉망이 된 아이들의 모습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태산이 무릎을 꿇고 양팔을 벌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 강아지들. 할아버지. 하늘이와 바다가 강태산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태산은 아이들을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최고급 수트가 흙탕물로 더럽혀졌지만 그는 더 세게, 더 깊이 아이들을 품에 넣었습니다. 미안하다. 하레비가 멍청해서 눈이 멀어서 너희를 또 잃을 뻔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으앙, 할아버지, 가지 마요. 우리 버리지 마요. 아이들이 강태산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서름을 토해내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태산은 거친 손으로 아이들의 젖은 등을 쓸어내리며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무데도 안 가도 된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내가 너희 할아버지야. 창밖에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강렬한 햇살이 서재 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만난 기적 같은 핏줄. 강태산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야 할 진짜 이유를 찾았습니다. 한편 2층 테라스 커튼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민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챙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민철이 안경을 신경질적으로 치켜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젠장,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저 쥐새끼들이 기어코.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식은 땀이 흐르는 손바닥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강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열었습니다. 김배우라고 저장된 가짜 친모와의 통화 기록을 미친 듯이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잘라야 해. 내가 시켰다는 증거는 없어. 그래, 나는 모르는 일이야. 강민철은 삭제 버튼을 누르며 비릿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입꼬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1층 서재에서는 강태산과 아이들의 웃음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민철에게 있어 지옥의 종소리와도 같았죠. 진짜 전쟁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HK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헛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을 엄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임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태산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몰라보게 말끔해진 하늘이와 바다가 작은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꼭 잡은 강태산의 표정은 지난 20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강태산이 상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시오. 좌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산은 임원 한 명 한 명을 눈으로 훑은 뒤 옆에 앉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른 건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임원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 회장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산이 하늘이와 바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들, 김하늘 군과 김바다 양은 내 죽은 딸 수연이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핏줄입니다. 오늘부로 이 아이들을 내 호적에 입적함과 동시에 내 모든 지분과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로 지정했음을 공표합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니 회장님,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하는 반발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단 한 사람, 강민철 부회장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아래서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릴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임원들은 입단속 철저히 하세요. 만약 내일 회견 전에 기사가 새어나간다면 그 책임을 아주 무겁게 물을 겁니다. 강태산의 시선이 강민철에게 꽂혔습니다. 강민철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태산이 아이들과 함께 나가자 강민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 남아 신경질적으로 안경을 중지로 치켜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방금 전 강태산과 악수했던 손바닥을 박박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 거친 손놀림이었죠. 상속자? 핏줄? 웃기지 마라 그래.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강민철이 손수건을 바닥에 패대기치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해. 오늘 밤이다. 한편 회사를 나선 강태산의 리무진은 호텔이 아닌 시끌벅적한 재래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김 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여기서 식사하시겠습니까? 위생도 그렇고 경호 문제도 있어서. 강태산이 껄껄 웃으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먹고 싶다지 않나? 내 손주들이 원하면 청와대 식당이라도 빌려야지. 고작 시장통이 무서워서야 원. 하늘이와 바다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신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강태산의 양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에요. 우리가 냄새만 맡던 그 떡볶이집. 세 사람은 시장 안쪽 낡은 천막이 쳐진 분식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빨간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큰 철판 앞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죠.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은 노신사와 귀티나는 쌍둥이의 등장에 상인들과 행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강태산은 좁고 등받이 없는 플라스틱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평생 처음 앉아보는 불편한 의자였지만 맞은편에 앉은 아이들의 눈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걸 보자 그 어떤 최고급 소파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다가 사장님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아줌마, 여기 떡볶이랑 튀김이랑 순대 많이 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돈 진짜 많아요. 욕쟁이 할머니 사장이 웃음을 터뜨리며 떡볶이를 산더미처럼 쌓아내왔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복도 많으셔. 이렇게 예쁜 토끼 같은 손주들을 둘이나 데리고 다니고. 보기 좋수. 강태산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운맛이 확 올라왔습니다. 맵구나. 아주 매워. 강태산이 연신물을 들이키면서도 젓가락을 놓지 않자 하늘이와 바다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 빨개졌어요. 매우면 이거 드세요. 바다가 쿨피스 빨대를 강태산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강태산은 아이들의 입가에 묻은 빨간 양념을 자신의 고급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조금 전 강민철이 손을 닦아내던 그 손수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따뜻한 손길이었죠. 할아버지, 맛있죠? 이게 호텔 스테이크보다 100배는 맛있죠? 하늘이의 물음에 강태산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 음식이구나. 어느새 접시가 싹 비워졌습니다. 강태산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찾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양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아이들이 줬던 꼬깃꼬깃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1,580원. 비와 흙에 젖었다 마른 1,000원짜리와 동전들이었죠. 강태산은 그 돈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안주머니 깊은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5만원권 지폐를 꺼내 사장님에게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맛있는 추억을 산 값입니다. 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옆에서 바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까 그 돈 안 썼어요? 그거 우리 전 재산인데. 강태산이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너무 귀한 돈이라 차마 못 쓰겠구나. 이건 하루비가 평생 간직할 보물이다. 시장을 나오는 길
붉은 노을이 세 사람의 등을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태사는 양손에 아이들의 따뜻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안주머니 속 1,580원의 무게가 그의 심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김 실장이 뒤따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잃어버리신 전 재산을 다 찾으신 것 같네요. 김 실장의 농담에 강태산이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틀렸어. 내 전 재산은 HK그룹이 아니야. 강태산은 하늘이와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이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전부다.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산의 얼굴에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늘없는 완벽한 행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 저택에서는 은밀하고도 끔찍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의 서재, 강민철이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서 있었죠. 강민철이 안경을 신경질적으로 밀어 올리며 탁자 위에 작은 약통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회장님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심장약, 이걸로 바꿔치기 하세요. 도우미가 손을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회장님, 이건 사람을 죽이는 짓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강민철이 싸늘하게 웃으며 도우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도우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유학가 있는 도우미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드님 유학비, 그리고 도박빚, 제가 다 해결해 드린다고 했잖습니까? 만약 거절하면 아드님은 내일부로 학교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 도박빚 때문에 콩밥 좀 먹게 될 거고. 도우미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강민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수건을 꺼내 약통을 만졌던 손가락을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대신 장례식 준비나 해야겠군요. 창밖에는 다시금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강태산과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저택의 문턱 너머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잔인할 만큼 짧았습니다. 시장 나들이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리무진. 안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진짜 자전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발 자전거요. 하늘이가 강태산의 팔에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강태산은 흐뭇한 미소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약속하마. 우리 하늘이는 운동신경이 좋아서 금방 배울 게다. 바다도 질세라 끼어들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뒤에서 밀어주셔야 해요. 넘어지면 안 돼요. 허허, 그래. 하래비가 딱 붙잡고 있을 테니 걱정 말아라. 강태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내일은 마당에 있는 잔디를 좀 깎고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주머니 속 1,580원의 묵직한 존재감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죠. 2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봄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산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 거대한 쇠몽둥이로 가슴을 내리친 듯한 끔찍한 통증이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바꿔치기 된 약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장님, 운전하던 김 실장이 백미러로 강태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태산은 가슴을 쥐어짜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야가 핑 돌며
아이들의 얼굴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할아버지.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태사는 허공에 손을 뻗어 아이들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제 막 찾았는데. 내 새끼들 두고 이대로는 못 가는데. 강태산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의식이 퓨즈가 끊기듯 암전되었습니다.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료진이 강태산의 이동식 침대를 밀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그 뒤를 눈물범벅이 된 아이들과 김 실장이 따랐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김 실장이 절규하며 수술실 앞까지 따라갔지만 간호사들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이동식 침대가 응급실 문을 통과하려는 찰나 바다가 울면서 침대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요.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간호사가 바다를 떼어내려 하자 강태산의 양복 상의가 침대 아래로 툭 떨어지며 벌어졌습니다. 바다의 눈에 안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아까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할 보물이라며 1,580원을 넣었던 그곳이었죠. 바다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안주머니 속에 있던 돈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할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다는 젖은 돈과 동전들을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쑤셔넣고 입을 앙다물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병원 복도를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로 강민철 부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그의 표정은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김 실장이 강민철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이 위독하십니다. 강민철은 안경을 중지로 치켜 올리며 김 실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알아. 보고받았어. 지금 당장 전문의들을 더 소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했어, 김 실장.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지. 자네는 빠져. 강민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 실장이 당황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회장님 수행비서입니다. 곁을 지켜야 합니다. 강민철이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경우 하나 똑바로 못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말이 많네. 너는 해고야. 당장 이자 끌어내. 강민철의 눈짓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김 실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거나, 부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깨어나시면 어쩌려고. 김 실장은 입이 틀어막힌 채 병원 복도 구석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강민철은 손수건으로 손을 털어내며 수술실 앞 의자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민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네. 바다가 울먹이며 강민철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강민철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손수건으로 바지가 닿을 뻔한 곳을 신경질적으로 털어냈습니다. 더럽게 어딜 만져. 강민철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사람 좋은 삼촌의 미소가 없었습니다. 잘 들어라, 꼬마들아. 너희 할아버지는 이제 없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거짓말.
거짓말쟁이 아저씨. 하늘이가 소리치며 바다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민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자회견? 상속? 꿈 깨라. 회장님이 쓰러지신 이상 HK그룹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너희들의 법적 보호자도 나지. 강민철이 안경을 고쳤으며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너희 같은 근본 없는 것들을 내 호적에 둘 생각 추호도 없다. 저 멀리 아주 조용한 시골에 좋은 시설이 있어. 희망원이라고. 거기 가서 쥐 죽은 듯 살아. 운 좋으면 밥은 안 굶길 테니. 강민철이 손가락을 딱 튕기자 대기하던 사내들이 아이들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싫어. 안 가. 할아버지. 오빠. 무서워. 으앙. 아이들이 발버둥 쳤지만 어른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짐짝처럼 들려 비상구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다는 주머니 속에 든 1,580원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뺏기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요. 구석에 처박혀 피를 흘리던 김 실장이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안 됩니다. 강민철, 내 놈이 사람이냐? 강민철은 김 실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싸늘하게 뱉었습니다. 저놈 입 닥치게 하고 지하 보안실에 처박아둬.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아이들이 사라진 복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 수술은 끝났지만 강태사는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약물 부작용에 의한 심정지 및 뇌 손상 우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중환자실 VIP 병동으로 사라지자 강민철은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들었지? 노인네 오늘 내일 한다. 어쩌면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고. 강민철은 아무도 없는 VIP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의료기계에 둘러싸인 채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강태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떡볶이를 먹으며 웃던 천하의 강태산이 지금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강태산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배경화면에 방금 전 시장에서 찍은 사진이 떴습니다. 입가에 뻘건 떡볶이 국물을 묻히고 활짝 웃고 있는 강태산과 쌍둥이의 모습. 쳇 구질구질하게. 재벌 회장 체면 다 구기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강민철은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갤러리에 들어가 사진을 모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큰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회사는 제가 알아서 꿀꺽 삼켜드릴 테니. 강민철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구두 뒷굽으로 지시겨버렸습니다. 액정이 박살나며 강태산의 마지막 행복했던 기억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병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밖에는 다시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싣고 떠난 검은 승합차는 이미 빗속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강민철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님 유고 사퇴다. 내일 아침 내가 회장 대행으로 취임한다. 전화를 끄는 강민철의 얼굴에 승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병실 안에는 강태산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음만이 B- 하며 위태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았던 산이 무너지고 악마가 그 자리를 차지한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세상과 단절된 시골의 폐쇄병동 희망원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였습니다. 아이들은 며칠 새 헬쑥해진 얼굴로 보육원 뒤편의 배수로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른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구멍은 썩은 흙탕물과 오물로 뒤범벅이 되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죠. 바다가 겁에 질려 하늘이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여기 너무 깜깜해. 하늘이가 바다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먼저 갈게. 오빠 믿지? 우리 나가서 할아버지 살려야지. 하늘이가 먼저 진흙구덩이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흙탕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기어갔습니다. 뒤따라 바다도 눈을 질끈 감고 배수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다는 주머니 속에 든 1,580원을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명줄인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까짓 흙탕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나뭇가지와 돌부리가 아이들의 무릎을 긁어댔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우 담장 밖으로 빠져나온 아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가 갈게요. 아이들은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서울행 화물 트럭 짐칸에 몰래 올라탔습니다. 덜컹거리는 짐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추위와 배고픔을 서로의 체온으로 견뎌냈습니다. 반나절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의 몰골은 다시 거짓골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아이들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정문과 로비에는 강민철이 배치한 사설 경호원들이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정문은 안 돼. 저 아저씨들이 우릴 잡을 거야. 그때 하늘이의 눈에 병원 뒤편 세탁물 반입구가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커다란 세탁물 카트를 엘리베이터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거다. 아이들은 직원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비어있는 세탁 카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시트 더미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냄새나. 쉿, 조용히 해. 직원이 투덜거리며 카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카트는 덜컹거리며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실려 VIP 병동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따라 카트가 왜 이렇게 무겁냐? 직원이 병동 복도에 카트를 세워두고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시트 더미가 꿈틀거렸습니다. 두 아이가 카트 밖으로 굴러나와 바닥을 기었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경호원들이 반대편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익숙한 할아버지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기계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B-, B-, 규칙적이지만 힘없는 기계음이 강태산의 생명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밀랍 인형처럼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바다가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가 강태산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요. 우리 왔어요. 하지만 강태산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하늘이도 침대맡에 서서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때 안 쓸게요. 떡볶이 안 사줘도 돼요. 제발 눈 좀 떠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메웠지만 강태산은 깊은 심연 속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바다가 주머니에서 짤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꼬깃꼬깃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던 순간
할아버지의 안주머니에서 챙겨왔던 바로 그 돈. 1,580원이었습니다. 바다는 강태산의 굳게 닫힌 손바닥을 억지로 펴고 지폐와 동전들을 하나하나 쥐어주었습니다. 짤그랑, 짤그랑. 차가운 100원짜리 동전들이 강태산의 손바닥에 닿으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다시 줄게요. 우리 전 재산 다 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까지 마요. 바다는 강태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아저씨, 떨어지면 안 돼요. 제발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동전이 손바닥의 신경을 자극하자 강태산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꿈결 속 깊은 어둠의 바닥으로 가라앉던 강태산의 귓가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동아줄처럼 내려왔습니다. 아저씨, 떨어지면 안 돼요. 강태산의 무의식이 반응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에 쥐어진 580원을 꽉, 아주 꽉 움켜쥐었습니다. B-, B-, 삐삐삐삐.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헉! 강태산이 산소 마스크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눈물범벅이 된 천사 같은 두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벌컥?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민철이 들이닥쳤습니다.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강민철은 침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것들이 기어이 여기까지. 강민철이 안경을 거칠게 치켜 올리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경호원들 뭐해? 당장 이것들 끌어내서 없애버려. 강민철이 아이들의 뒷덜미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늘이가 바다를 감싸 안으며 웅크렸습니다. 탁- 허공을 가르던 강민철의 손목이 누군가에게 낚아채었습니다. 쇠집게처럼 억센 악력이었습니다. 으윽! 강민철이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죽어가던 강태산이 산소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형형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내 손주들 몸에 손대지 마라. 강민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의사가 분명 뇌사 상태라고. 강태산이 아이들의 부축을 받으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에는 동전들이 땀과 함께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내 놈이 바랐겠지. 내가 죽기를. 그때 병실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붕대를 칭칭 감은 김 실장이 경찰들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 지하 보안실 환풍구를 뜯고 탈출하느라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피 묻은 입술을 열어 외쳤습니다. 강민철 씨, 살인 미수 및 아동 유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철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뭐? 체포? 웃기지 마.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강민철은 습관처럼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김 실장은 말없이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강민철이 강태산의 서재에서 심장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힌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쓰러지기 전 만약을 대비해 서재 액자 뒤에 설치해둔 히든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강민철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처럼 그의 자존심도
야망도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놈 속을 모를 줄 알았나? 내 약을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한 그 더러운 손모가지 아주 잘 찍혔더구나. 경찰들이 강민철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차가운 수갑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HK그룹 회장이야. 이거 놓으란 말이야. 강민철이 짐승처럼 발악하며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하얀 손수건을 쳐다보며 안경을 고쳐 쓰려 했지만 수갑 찬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끝났다, 민철아. 내 전 재산을 건 거래는 이 아이들이 이겼어. 강태산의 마지막 선고와 함께 강민철은 병실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의 절규가 메아리처럼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음의 고요가 아닌 안도와 생명의 고요였습니다. 강태산은 떨리는 팔을 벌려 하늘이와 바다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맙다. 나를 살렸어. 너희가 또 나를 살렸어. 할아버지. 으엉엉. 아이들이 강태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강태산의 젖은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그의 손바닥을 펴자 땀에 젖은 580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맑게 갠 하늘에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할아버지와 지옥에서 돌아온 아이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벅차오르는 감동 속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 강태산은 무표정한 얼굴로 피고인석을 응시하고 있었죠. 푸른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서 있는 남자, 바로 강민철이었습니다. 한때 HK그룹의 부회장이라 불리며 위세를 떨치던 그의 말끔하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주문. 피고인 강민철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또한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탕. 판사 봉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강민철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항소할 거야. 변호사, 뭐 하는 거야? 교도관들이 강민철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철은 습관처럼 고개를 숙여 안경을 치켜 올리려 했지만 포승줄에 묶인 손은 얼굴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땀이 흐르는 손을 닦을 손수건조차 없어 죄수복 바지에 축축한 손바닥을 비벼대며 발악했습니다. 강민철이 고개를 돌려 방청석에 앉아있는 강태산을 보았습니다. 삼촌,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태산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민철의 비굴한 외침이 닫히는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강태산은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김 실장. 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강태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평생을 괴롭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홀가분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HK그룹 본사 대회의실, 강태산은 마지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결제 서류가 아닌 하얀 사직서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오늘부로 저는 HK그룹 회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강태산의 폭탄 선언에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정정하신데 은퇴라니요. 회장님이 안 계시면 그룹은 누가 이끌어갑니까? 강태산이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경영은 여기 계신 전문 경영인 여러분이 맡아주시면 됩니다. 제 모든 주식은 공익재단에 기부해서 투명하게 관리될 겁니다. 더 이상 이 회사는 어느 한 개인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태산은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재킷 단추를 채웠습니다. 말리려 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이제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생겼거든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업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바이오입니까? AI입니까? 강태산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까다롭고 사랑스럽고 내 남은 인생을 통틀어 투자해야 할 대형 프로젝트지. 손주 농사라고 들어봤나? 강태산은 껄껄 웃으며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평생 그를 짓누르던 회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그의 뒷모습은 자유로운 새처럼 보였습니다. 김 실장이 짐을 챙겨 뒤따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상임 고문님,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가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야. 오늘 저녁엔 김밥 싸주기로 약속했거든. 강태산의 눈가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남동 저택. 예전 같으면 비서들이 결제 서류를 들고 대기했을 시간이지만 지금 강태산은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주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쿠, 계란이 왜 자꾸 터지냐? 이거 경영보다 어렵구만. 강태산이 프라이팬 앞에서 진땀을 흘리며 계란말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팬대만 굴리던 손이라 뒤집개질이 영 서툴렀죠.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교복을 입은 하늘이와 바다가 가방을 메고 우당탕 뛰어나왔습니다. 그래. 아침밥은 먹고 가야지. 늦었어요. 학교 가서 급식 먹을게요. 바다가 강태산의 볼에 쪽 소리나게 뽀뽀를 하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나도 사랑해요. 하늘이도 질세라 소리치며 바다 뒤를 쫓았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차 조심하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강태산은 국자를 든 채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손주 바보 할아버지였습니다. 강태산은 거실 장식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딸 수연의 사진과 함께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1년 전 아이들이 줬던, 그리고 병원에서 강태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던 그 1,580원이 코팅되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강태산은 액자를 어루만지며 사진 속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연아, 보고 있니? 아빠가 약속 지켰다. 우리 강아지들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사진 속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1년 후 화창한 봄날의 한강 시민공원. 폭우가 쏟아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곳은 이제 눈부신 벚꽃잎이 흩날리는 천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늘아, 앞만 봐. 페달 계속 밟아. 강태산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자전거 뒤를 붙잡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드디어 두 발 자전거 배우기에 도전한 날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놓으면 안 돼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하늘이가 핸들을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자전거가 비틀거렸지만 강태산이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하래비가 딱 잡고 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강태산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것은 1년 전의 병적인 통증이 아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힘찬 박동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강태산은 슬며시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그렇지. 간다. 우리 하늘이 간다. 하늘이의 자전거가 균형을 잡고 앞으로 쌩하니 나아갔습니다. 뒤늦게 손이 놓인 걸 안 하늘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할아버지, 저 혼자 타요. 맞죠? 잘한다. 내 새끼 장하다. 세발 자전거를 탄 바다도 신이 나서 오빠 뒤를 쫓았습니다. 오빠 같이 가. 나도. 아이들이 멀어지자 강태산은 무릎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장난기가 발동한 하늘이가 유턴해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술래잡기예요. 할아버지가 술래. 뭐? 아이고, 이 녀석들아. 하랩이 죽는다 죽어. 강태산이 엄살을 부리자 바다가 까르르 웃으며 도망갔습니다. 얼른 잡아봐요. 메롱. 강태산은 짐짓 화난 척하며 아이들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요 녀석들. 잡히면 뽀뽀 100번이다. 잔디밭을 뛰어가던 강태산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어이쿠. 강태산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앞으로 넘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넘어지면 안 돼요. 아이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1년 전 비오는 한강 다리 위에서 죽음으로 떨어지려던 그를 붙잡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삶의 한가운데로 이끄는 응원의 목소리였죠.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말이 강태산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써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아이들을 향해 활짝 팔을 벌렸습니다. 안 넘어지지. 우리 강아지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쓰러져. 하늘이와 바다가 달려와 강태산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땀 냄새와 풀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달콤한 살 냄새가 어우러져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강태산은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아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벚꽃잎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힘들죠? 바다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강태산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힘들다. 하레비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강태산은 주머니에서 짤그랑거리는 580원을 꺼내 햇살에 비춰보았습니다. 액자에 넣어둔 것과 별개로 그는 항상 동전 몇 개를 부적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낡고 보잘것없는 동전들이었지만 햇빛을 받아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준 이 돈 덕분에 하레비가 진짜 부자가 되었구나. 강태산의 말에 아이들이 배시시 웃었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물결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거지 쌍둥이는 사랑을 얻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난했던 회장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거래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산이 아이들을 더욱 꽉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 나의 하늘, 나의 바다.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재벌 회장을 죽음에서 구한 건 거창한 명예도 의학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이 전 재산을 털어내민 꼬질꼬질한 580원,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 아주 멀리,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강태산 회장이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부자는 통장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가장 차가운 빗속에서 시작된 만남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의 결말을 맺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의 다리 위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곁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580원이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